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2019년 가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보낸 26일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5년에 탈북했습니다. 당시 23이었죠.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4개월간 교육을 받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밤에도 환한 거리, 마트에 가득한 음식들,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탈북할 때 함께 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짐이 될 것 같다며 혼자 가라고 하셨죠. 저는 먼저 정착한 후 꼭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여러 번 의뢰했지만 북한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고 계셨고 저는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브로커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데려오는 게 확률이 높다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기로. 9월 14일 저녁 8시, 저는 두만강 얕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준비한 검은색 방수복을 입고 배낭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넣었죠. 비스킷, 초콜릿, 손전등, 보조 배터리,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아이폰. 강을 건너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9월이라 수위가 낮았거든요.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지만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지만 중심을 잡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둑을 넘어서는 순간 발이 헛디뎌 제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200m 떨어진 초소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냐는 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총을 든 병사 한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움직이지 말라며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총을 겨눈 채 제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꺼낸 건 한국에서 가져간 비스킷이었습니다. 포장지에 한글이 선명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스킷 포장을 뜯어 냄새를 맡더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고 중얼거렸죠. 그의 얼굴에 잠시 행복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까요? 그가 계속 배낭을 뒤지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주머니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저는 즉결 처분감이었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사의 손이 안주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어서면서 그의 손목을 잡고 돌렸습니다. 총이 땅으로 떨어졌고 우리는 뒹굴었습니다. 그는 젊고 훈련받은 군인이었지만 저는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죠. 그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제 목을 조르려 했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주먹만 한 돌을 집어들었고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돌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는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자 저는 배낭을 메고 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는 23km. 저는 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풀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설 때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림자처럼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어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누구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훨씬 야위어 있었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어머니를 이렇게 늙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네가 맞냐며 어머니는 제 얼굴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어머니 얼굴에 가득했죠. 너 미쳤냐며 여기 왜 왔냐고, 잡히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급히 집 안으로 끌어당겼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불도 끄셨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요. 제발요. 안 돼. 나는 늙었다며 갈수 집만 될 없어.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저는 배낭에서 아이폰을 우리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제발요. 그리고 서울의 제 집, 안 돼. 밝은 거리, 마트에 가득한 갈수 음식들 없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보라며 여기가 남한이라고, 우리 함께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만지며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야, 휴대전화라고. 엄마, 여기가 한국에서는 내가 사는 누구나 이런 한국집이에요. 걸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지. 특히 제 원룸 부엌에 있는 냉장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트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음식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냐고 물으셨죠. 정말이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셀카 모드로 바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셨죠. 손으로 화면을 계속 만지셨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이건 속임수라고, 당이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미국 놈들이 지배한다고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로커는 사흘 후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인민반장이 수시로 집집마다 확인을 다닌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산속 움막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여름철 농사 때 쓰는 곳이었죠. 비좁고 낡았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국 로밍으로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 충전기를 가져온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옥수수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감사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며 국경 경비가 2배로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특별 경계 기간이라고 하셨죠. 국경에서 병사가 습격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사를 쳤던 게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그럼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냐고 물으시자 모르겠다고, 한 달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이 컸으니까요.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가져다 주셨죠. 매번 오실 때마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이폰으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는 모습. 그게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명동거리, 한강 야경,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불과 한 달 전까지 제가 살던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거였으니까요. 방문하실 때마다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남한에서는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냐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냐고, 정치 범수용소 같은 게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드렸습니다. 네, 엄마, 정말 그렇다고. 민수야, 정말 남한은 안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10월 7일 드디어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 경계 기간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가요, 준비하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아버지 사진 한 장뿐이었지만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8일 밤 10시 30분 저희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국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며 교대 시간이 바뀌었다고 지금 가면 들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며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낙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강이 눈앞에 보이는데 건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저는 움막이 아닌 어머니 집 근처 친척집 헛간에 숨었습니다. 움막은 너무 멀어서 급할 때 대응하기 어려웠으니까요. 10월 11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이 나와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헛간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보이부 요원 서너 명이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권총을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문 열라며 안 열면 부순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무슨 일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중국에 있다고 대답하셨죠. 거짓말하지 말라며 내 전화 도청했다고 아들이랑 통화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형에게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7분간 통화했죠. 제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곧 어머니를 모셔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도청당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전화가 감청됩니다. 특히 중국으로 가는 국제전화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아들 안 나오면 내가 대신 간다고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요원이 어머니를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튀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쳤냐며 나가면 너도 잡힌다고, 어머니도 너도 죽는다고 속삭였습니다. 요원들이 어머니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은 헛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도 수색하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담을 넘어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달렸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습니다. 깨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추적견을 풀었나 봅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이 내 아들 여기 있지 않냐며 나오라고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요원들이 어머니를 산 밑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어디 있냐며 말 안 하면 계속 맞는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른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았습니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맞는 소리를 듣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손톱으로 나무 껍질을 핥히며 참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라고, 그건 중국 사람이었다고, 밥 얻어먹으러 왔다가 간 사람이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라며 우리 민수는 착한 아이라고, 조국을 배신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니는 연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요원들은 한참 더 어머니를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사흘간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물만 마시며 버텼죠. 나무 밑에서 떨며 잠을 잤고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월 14일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시로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내 엄마가 기지를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고, 아들을 찾아서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말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또 한 번 연기를 한 겁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를 빼내야 한다고 지금 당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았다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어머니는 다시 잡혀갈 것입니다. 나흘 후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10월 18일 밤에 내가 처음 넘어왔던 그 자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경비가 가장 약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사를 때렸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0월 18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국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보이부에게 맞은 상처가 곳곳에 있었고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갈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둑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 빨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무서워하셨지만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3분이 지났을까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서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에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쏠 수 없으니까요.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브로커가 준비한 차에 탔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26일 만에 탈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나온 거냐고, 이제 안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안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머니를 브로커에게 맡겼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경로였죠. 태국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안전가옥을 거쳐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함께 가면 더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자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수야,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곳에서 죽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먼저 귀국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정상적으로 입국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냐며 동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신고한 겁니다. 제가 북한에 간다는 말을 들었던 친구가 걱정되어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혔고 다음날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톡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신문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번갈아가며 조사했습니다. 북한에서 누구를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만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과 접촉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넘겼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불법으로 입국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간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분석했고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구하러 갔을 뿐이었으니까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지치게 만들어 자백을 받아내려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진실은 하나였으니까요. 어머니를 구했다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라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이라며, 도착했다고, 태국 거쳐서 어제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무사히 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도 그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제 말이 진실이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조사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좀 더 온화해졌고 의심보다는 확인에 집중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최후 진술에서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어머니를 구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족을 구하는 것이 범죄라면 기꺼이 범죄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피고인의 입국 목적은 모친 구출이었음이 명백하고 체제 전복이나 국가기밀 탈취 같은 반국가 활동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했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동기가 순수했고 실제로 모친을 구출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15일, 11개월 만에 저는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섰을 때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엄마라고 외치며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며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고 네가 날 구하러 왔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와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신지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